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미국 사건이긴 한데 중국이랑 대만에서 훨씬 더 알려진 그런 유명한 사건이에요.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이 대만이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죠. 당시 돈 많은 부유한 사업가들이 중국과 대만을 오가면서 사업을 더 확장을 시키고 그랬는데요. 이때 사업만 확장을 시킨 게 아니라 이 가정을 확장시키는 그런 남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중국은 대만보다 훨씬 뒤처진 그런 나라였죠. 중국인 여성들이, 이 어리고 예쁜 여성들이 돈 많은 대만 남자들을 그렇게 만났다고 해요. 유부남을. 그래서 대만 여성들은 남편이 이 중국 본토로 간다? 엄청 경계했대요. 여자 만나지 말라고. 오늘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벌어진 끔찍한 치정 살인 사건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CB 라디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용어는 생소한데 다들 한 번쯤, 한 번이 뭐야, 한 10번 이상은 보셨을 그런 기계입니다. 바로 무전기. 경찰들이나 구급대원들이 쓰는 그 무전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죠. 90년대에 이 무전기를 개발했던 업체 중에서 레인저 커뮤니케이션스라는 대만 회사가 있어요. 대만이랑 중국, 말레이시아 등등 여러 나라에 공장을 둔 회사고요. 이 90년대에 이 CB 라디오를 전 세계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급성장을 합니다. 회사의 오너는 바로 49살의 팽 젠지고요. 영어 이름은 짐이에요. 또 그의 와이프 린리윈, 리사라는 영어 이름을 써요. 자, 이렇게 부부가 둘이서 회사를 함께 꾸리고 있었어요. 이 둘 다 대만의 타이난 출신이에요. 리사는 전형적인 그 대만 남부 스타일의 미인상입니다. 작은 키에 깨끗한 피부에 깊은 눈을 가진 그런 얼굴이었고요. 성격도 온화했고 이 능력과 지성과 미모를 다 갖춘 그런 여성이었어요. 남편 짐은 남자다운 게 듬직한 면이 있었고 늘 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원래 둘은 결혼해서 한 외국계 전자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이 대만 하면 또 전자기기가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들, TSMC, 아수스, 영어로는 에이수스라고 하는데 또 기가바이트, MSI, 폭스콘 다 이런 업체들이 대만 기업이에요. 80년대부터 90년대에 설립된 기업들이거든요. 왜 요즘 전 세계가 AI에 열풍하듯이 9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 닷컴 이런 게 혁명이었고 80년대, 90년대에는 일렉트로닉스, 전자기기들이 열풍이었습니다. 왜 워크맨, 컴퓨터 이런 기기들이 빠르게 보급화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는 전자기기 쪽으로 전 세계에 돈이 몰렸고 이쪽 분야에서 일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짐과 리사 부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이런 붐을 타고서 짐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였을 때 내 전자회사를 창업하고 싶은데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당시에 자금이 좀 부족했거든요. 이 투자금을 아내 리사가 마련했어요. 아유, 리사는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사업 자금을 대줬나 싶은데 사실 리사 집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형제자매가 무려 6이었어요. 6남매, 딸 둘, 아들 넷. 이 중에 리사는 둘째였어요. 이렇게 자식이 많은데 아버지가 리사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 이 가정의 모든 짐을 지고 무려 6남매를 키워냅니다. 그러다 리사가 짐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 거예요. 리사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팽서방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안 될까? 이후에 리사랑 엄마는 둘이서 시간 날 때마다 어디 친척 집, 친구 집,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찾아갑니다. 돈 빌리러. 이 정도면 사위에 대한 믿음이 엄청 낮겠죠. 우리 딸이랑 사위가 정말 똑똑합니다. 큰일 할 애들이니까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눈물 젖은 돈을 모아서 남편에게 딱 건넸는데 짐이 울었대요. 너무 고마워서. 울어야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짐은 내가 꼭 성공한다. 이 돈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자, 그렇게 차린 회사가 레인저 커뮤니케이션스, 이 CB 라디오를 만드는 업체였고, 이 처음엔 작게 시작을 했는데 20년 동안 이 부부가 회사를 키우면서 나중엔 전 세계에 6개의 지사를 둔 그런 대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1990년이 되었을 때 이 부부의 자산 가치가 무려 2억 달러에 달했어요. 하나로는 2,700억인데 90년대예요. 당시 가치로는 4천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부부의 역할은 확실했어요. 짐은 사장, 리사는 재무 담당자, CFO쯤 되겠죠. 이 부부가 손발이 착착 맞아가지고 이 대만 지사에서 함께 근무를 했는데 이 회사의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했고요. 이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짐은 늘 아내를 소개할 때 저의 사랑스러운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없었으면 이 회사도 없었습니다. 아내를 늘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또 직원들에게도 되게 잘해요. 동료들이 단 한 번도 사장님이랑 뭐 재무이사님이 뭐 싸우거나 뭐 직원들에게 부끄러움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뭐 권위적이지도 않고 모든 직원들에게 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부부에게는 아들도 둘이 있었는데요. 특히 와이프 리사는 바빴겠죠. 회사 일도 하고 아이들 케어도 하고 정말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만큼 회사는 더 이렇게 쑥쑥 성장했고 이제 부부는 뭐 대만과 중국, 홍콩에서 알아주는 기업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는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나이였거든요. 12살, 16살. 아무래도 돈이 있으니까 학교 좋은 데로 보내고 싶겠죠. 이 부부가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회사는 점점 커져서 월클로 가고 있었고요. 본사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 이전을 하고 회사 근처에 란초 산타 마가리타라는 곳에 집을 장만합니다. 현금으로. 이 란초 산타 마가리타는요. 캘리포니아의 부촌,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핫한 도시 중 하나예요. 왜 여러분 얼바인은 많이 알고 계시죠? 김태희랑 비 커플, 또 차인표랑 신혜라, 손지창, 오연수 이런 부부들이 얼바인에 집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또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도시예요. 자, 그 바로 밑에 란초 산타 마가리타가 있어요. 학군이나 생활 수준 당연히 좋고요. 뭐 인종들 비율을 보면 백인이 67%, 아시안이 10%, 뭐 나머지는 히스패닉, 라틴계. 이 전형적인 백인 커뮤니티가 주를 이루는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이 어떤 통계를 보고 헉 했냐면요. 이 오렌지 카운티의 인당 연소득이 2022년 기준으로 8만 3천 불이에요. 지금 환율로 1억 2천만 원이 넘어요. 인당, 가구 아니고 인당. 물론 캘리포니아가 지금 뭐 물가도 비싸고 막 집값도 너무 올라가지고 못 살겠다. 다른 주로 떠나는 그런 인구가 많다고 하던데요. 뭐 그래도 소득만 봤을 때는 역시 미국. 네, 근데 미국에서 2억 넘게 벌어도 이 한 가구가 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 기준에는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아무튼 미국에서도 이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이제 부부는 2층 하우스에서 뭐 아이들 돌보면서 평온한 생활을 즐겼어요. 당시에 리사는 회사 일은 조금 손을 떼고 아예 뗀 건 아니고요. 웬만큼 다른 직원들에게 맡기고 아이들 교육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동안 엄마가 너무 바빠서 잘 못 챙겨준 게 미안했다고 해요. 대신에 짐은 더 바빴죠. 미국에서 홍콩, 대만, 중국 여러 나라를 바쁘게 오가면서 업무를 봅니다. 1999년 10월 짐은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CB 라디오 컨벤션에 방문을 하는데요. 이 바이어들 만나고 관계자들하고 미팅하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사업가들은 저녁이 더 바쁘죠. 이 한 호텔에 뒤풀이하는 자리에 갔어요. 야외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거기 무대가 있었나 봐요. 이 무대 위에 쇼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뭐 침도 와인 한잔 하면서 이제 무대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웬 여자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짐은 키가 167이었어요. 당시 아시안 남성들 뭐 평균 키쯤 됐을 거예요. 근데 더 큰 여자가 무대 바로 앞에서 딱 막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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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비켜봐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목구비도 시원시원하고 무엇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키가 훤칠한 게 170이 넘어 보였고요. 전형적인 그 서비스직에 어울리는 그런 외모와 체형에 나이도 어려 보여. 예쁜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어머, 네 손님, 뭐가 필요하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상냥하게까지. 그녀의 이름은 지란 빙이에요. 영어 이름은 제니퍼 지였습니다. 1967년 10월생이고요. 당시 22살의 중국인이었어요. 이 중국의 포두시라는 지역 출신이고 칭다오에 있는 중국 해양대학에서 공부를 갓 마친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당시엔 중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낮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제니퍼를 포함해서 그녀의 세 자매 모두가 이 대학 교육을 마친 이 소위 학구열이 조금 있는 그런 집안의 딸이었어요. 집도 꽤 부유했고요. 아버지가 건축가이면서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바로 이 파티가 열리는
다이너스 호텔에서 홍보 담당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니퍼는 이미 이 칭다오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대요. 예뻐가지고. 또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런 제니퍼랑 짐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 둘은 뭔가 좀 찌릿찌릿하는 게 있었나 봐요. 대화를 좀 주고받다가 연락처까지 주고받고요. 그러고 헤어집니다. 뭐 이날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어요. 그래도 나이 차이가 뭐 거의 배로 나는데 짐이 교양 있고 좀 배운 사람이라면 이 딸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뭐 그런 짓은 벌이지 않겠죠. 이제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자, 그러고 짐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짐이 미국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제니퍼의 예쁜 얼굴이 계속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그 큰 키랑 애찐 얼굴, 상냥하고 영어도 막 샬라샬라 너무 잘해. 짐은 다시 칭다오로 돌아왔어요. 원래 예정에 있던 출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서 회사 이름으로 파티를 엽니다. 저녁 파티. 짐은 그 자리에 제니퍼를 초대했고요. 이날 제니퍼가 자기 친구 한 명을 데려와요. 그렇게 짐이랑 짐의 직장 동료, 제니퍼랑 제니퍼 친구 이렇게 넷이서 더블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종종 이런 불륜 커플들, 그러니까 둘둘 쌍으로 데이트하는 그런 커플들 보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잘 찍는 건 아니고 그냥 DSLR로 이것저것 찍었어요. 그때 한국에 있을 때 주말에 그 충북 제천 의림지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 사진 찍으러 갔어요. 거기 호수가 되게 예쁘거든요. 낮에 카메라 딱 들고 가서 렌즈가 조금 크긴 했어요. 이렇게 호수 찍으려고 구도를 잡는데 마침 딱 봐도 불륜 커플이에요. 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두 커플 4명이서 지나가고 있었어. 다정하게 막. 하하호호. 그때 제가 렌즈를 딱 갖다 댔는데 제가 뭐 찍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저씨가 카메라 뭐 와이프, 세컨 와이프 분을 헉 하면서 밀어버렸어. 버리듯이. 노루 패스. 이 농구공 던져버리듯이. 패스는 패스인데 패대기 패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불륜도 넷이 다 같이 저질러야 재밌나 봐요. 뭐 죄를 나눈 사이 그런 의미인가? 아무튼 짐은 단단히 이 제니퍼에게 빠졌고요. 제니퍼도 뭐 거부하지 않아요. 물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뭐 어마어마한 자산가인데 싫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제니퍼가 호텔에서 한 달에 85불 받고 일했거든요. 지금 환율로 뭐 12만 원 정도. 근데 짐은 뭐 한 끼 식사비로만 85불을 쓸 수 있는 그런 부자인데 혹했던 거예요. 이후에 둘 사이가 점점 뜨거워지고 정말 풋풋하면서 이 풋풋이 아니라 찐득한 그런 불륜이 즐깁니다. 한 번 둘이서 하얼빈에 있는 이 전시회에 참여를 하는데요. 이 짐은 제니퍼 계좌에 300불 보내주면서 여행 경비 필요하니까 이걸로 써. 50만 원 정도인데 당시 제니퍼의 월급 석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또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이 멋진 드레스를 두 벌 선물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둘이 헤어질 때 짐이 제니퍼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아마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인가 봐요. 제니퍼,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야. 너랑 함께 있으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매분, 매초, 내 인생이 꽉 찬 기분이야. 미간에 찌푸린 당신의 눈썹과 사랑스러운 미소, 노래하는 모습, I love you. 내 심장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이 편지가 문제예요, 불륜에서. 이제 둘의 사랑은 스파크가 파파팍 옛날 그 젊은 시절로 가서 뜨거운 사랑을 하는 그런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세 번째 만난 거예요. 둘 사이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1990년 12월에 둘이 처음 만난 지 2달 만에 짐은 제니퍼를 자기 회사 이 상하이 오피스에서 일할 수 있게 고용을 한 거예요.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한국 기업으로 치면 아마 뭐 과장, 차장쯤 되지 않을까요? 제니퍼는 호텔에서 85불 벌었었는데 한 달에 짐은 129불을 줬어요. 이직하면서 연봉이 50%가 뛴 거예요. 뭐 이거 그냥 낙하산으로 갖다 꽂은 거죠. 뭐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이 몰래 몰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회사에 입사를 시켜요. 그것도 이 회사가 짐의 회사는 아니죠. 혼자 성과가 아니니까. 리사랑 뭐 리사 어머니가 다 도와서 20년 넘게 고생고생해서 일으킨 건데 이 공간에 떡하니 상간녀를 비서 매니저로 앉혔습니다.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솔직히 제니퍼가 뭐 얼마나 유능한 인재인지 모르겠지만 호텔에서 홍보 담당 일을 하다가 전혀 다른 분야의 전자회사, 이과죠? 여기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매니저로. 이런 게 원인이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제니퍼가 회사 직원들하고 계속 불화가 생깁니다.
제니퍼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테지만 이 고분고분 상사하는 말에 이렇게 따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좀처럼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남자친구 이 짐에게 연락합니다. 자기야, 나 도저히 회사 못 다니겠어. 그냥 월급만 주면 안 될까? 짐이 어떻게 해주는 줄 아세요? 마침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고 있었어요. 레인저 커뮤니케이션스의 전기 부품을 구매해주는 그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로 이직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지분 3분의 1을 줬어요. 회사 이름도 J&J 일렉트로닉스. 이 짐의 J와 제니퍼의 J. 자, 이 정도면 그냥 침대에서 뒹구는 사이는 아니죠. 지금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월급도 주고 용돈도 주고 지분도 3분의 1 주고 이 정도면 거의 회사를 준 거 아니에요? 이제 제니퍼는요. J&J 회사의 수입으로만 한 달에 4천에서 5천 불 벌었어요. 500에서 700만 원 정도. 이 나이 어린 여자가 그냥 호텔에서 일하다가 제대로 로또 맞은 거죠. 하지만 제니퍼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욕심을 냈어요. 짐과 제니퍼의 장거리 불륜이 1년간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짐이 홍콩에 출장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여행 가방을 다 열어가지고 와이프 리사가 다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웬 여자 옷이 티셔츠가 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품 냄새에다가 립스틱 자국까지 있어요. 당연히 리사는 불륜을 의심했죠. 당신 이거 뭐야? 왜 여자 옷이 여기에 있어?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 친구 거야. 친구? 친구가 뭐 변태야? 여장을 해? 리사가 엄청 따지고 들었는데 이 짐의 반응이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반응. 강하게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람 피운다고 뭐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럼 리사가 더 화가 나지 않을까요? 누구야? 당신 지금 누구랑 바람 피우는 거야? 짐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리사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주변에 뭐 친구들,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다 얘기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짐이랑 대화를 시도하는데 나중에 짐이 불륜을 인정하기는 해요. 이 중국에 만나는 애가 있다. 그런데 이 불륜을 정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리사는 이혼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부부가 미국에 살긴 하지만 대만인들이죠. 아시안 문화권에서 이 이혼의 인식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당시 90년대 초반이에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이혼 남녀에게 그거 좀 참지. 애들 결혼식 할 때까지는 좀 기다리지. 막 이런 말이 오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리사랑 짐처럼 이 저명한 사업가예요. 돈 많은 부자예요. 이런 부부가 이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겠어요. 이 부부가 꽤 유명했을 텐데. 그래서 부부는 둘 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특히 리사는 또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이나 또 회사 지분 정리 이런 게 자기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이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요. 내 이것들 떼어놓을 거다. 비행기 타고 상하이로 갑니다. 제니퍼 머리끄댕이 잡으러. 리사는 상하이에 있는 이 J&J 전기회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여기 있던 직원들이 다 리사를 도왔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리사랑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에요. 사모님, 최근에 들어온 키 큰 여자 매니저가 있는데요. 그 여자 사장님 세컨이에요. 이름이 제니퍼인데 회사 지분도 좀 가지고 있대요. 리사는 설마 그냥 어린 여자랑 잠깐 놀아난 거 아니겠어? 했는데 뭐?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지분도 있다고? 이게 어떤 회사인데 내가 결혼해서 20년 동안 하나씩 하나씩 이룬 건데 이제 좀 쉬려고 하니까 이 새파랗게 젊은 게 들어와가지고 내 자리를 탐내고 있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요. 어떤 여잔지 얼굴 한번 보자. 그리고 둘이 만났어요. 제니퍼가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리사는 좀 괜히 나왔나? 일단 제니퍼가 이 젊고 피부가 탱탱한 게 너무 예뻐. 뭐 한두 살 어린 게 아니죠. 리사랑 거의 20살 차이예요. 그리고 제니퍼의 모습이 이 행실이 개당당해요. 아니 미안한 감정에 울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너무 부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리사가 어린애가 좀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봐줄까 말까인데 제니퍼는요 눈 똑바로 뜨고 당신이 와이프야? 그래서 뭐?
이런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리사는 당장 내 남편에게서 떨어져. 회사에 얼씬도 하지 마. 너 내가 미국에 있다고 바람난 거 모를 줄 알았지? 네 옷? 내 남편 가방에 있던데? 너네 빼박이야. 내가 증거 다 가지고 있어. 그거 내가 짐한테 선물로 준 건데. 그래도 잘 챙겨갔네, 가방에 넣어서. 알고 보니까 제니퍼가 일부러 그 옷을 가방에 넣은 거예요.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은 거지, 와이프에게. 내가 곧 네 남편 가져간다. 뭐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제니퍼는 정말 눈도 깜짝 안 하고요. 아줌마, 짐은 당신 사랑하지 않아. 거울을 좀 봐.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이때 리사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연락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 밥 한 그릇으로 부족해? 한 그릇만 챙겨. 식탁을 탐내지 마. 이후에 제니퍼는 더 대담해졌는데요. 이 짐한테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난데 내가 왜 이런 취급받아야 돼? 이혼하고 나랑 재혼해. 나 이렇게 세컨으로 살기 싫어. 나 메인 와이프 시켜줘. 짐은 그건 안 된다. 딱 잘라서 말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혼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위자료, 양육비, 회사 지분 이거 다 얽혀 있었지만 그가 이혼을 하기 싫은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와이프 리사는 내 아들 둘이 미국에서 잘 키우고 있지. 가끔씩 회사 일도 도와주지. 그러다가 중국으로 나오면 이 젊은 예쁜 여자가 나랑 재밌게 놀아주는데 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짐이 딱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솔직히 이런 불륜이 정말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이 돈도 많고 능력도 되니까 사람이라면 그런 욕심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본처랑 첩을 같이 두겠다. 그런 심보 아니에요. 이렇게 제니퍼는 옆에서 계속 이혼하라고 조명을 하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리사가 당장 그 여자 정리해라 이제 으름장을 놓습니다. 짐은 끄떡도 하지 않고요. 이 이상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어요. 그런데 제니퍼를 만나다 보니 약간 그 짐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1992년 여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짐과 제니퍼가 이런 롱디 불륜을 이어왔어요. 제니퍼가 갑자기 깜짝 발표를 합니다. 나 임신했어. 뭐? 애가 생기는 건 전혀 짐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너는 그냥 나랑 이게 둥가둥가 놀아주면 되는데 임신을 해? 이 제니퍼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당신 사랑하지? 그럼 아이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안 행복해? 별로 안 행복했어요. 나 이미 아들 둘이나 있는데. 야, 안 돼. 지우자. 싫어. 나 이 아이 낳을 거야. 이 짐은 정말 이 아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이 있었죠. 그거랑 함께 싱글맘도 허용이 안 됐어요. 결혼한 부부도 이 아이를 가지는데 제한이 있는데 이 결혼도 안 한 불륜 남녀가 뭐 아이를 가진다고? 이게 밝혀지면 강제로 법적으로 낙태를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조치가 있대요. 자, 이게 한 가지 문제였고 또 이들이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이곳이 상하이예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이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데 제니퍼의 배가 막 불러온다? 그러고 막 출근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소문 나는 건 금방이죠. 저것 봐라. 저것들 결국에는 애까지 가졌구만. 그럼 미국에 있는 리사 귀에도 들어갈 거고 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제니퍼는 끝까지 이 애를 낳을 거라고 고집을 부려요. 자, 그래서 짐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야, 제니퍼, 너 미국으로 와라.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미션 비에호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비스타델 라고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뭐 이름은 아파트지만 한국식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빌라 같은 타운하우스식 거주지입니다. 규모가 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소형, 중형, 럭셔리 아파트예요. 지금 기준으로 방 2개짜리 유닛 렌트비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하거든요. 이 아파트에서 2층짜리 방 4개를 가지고 있는 유닛이 있는데 공용 수영장, 뭐 공용 짐 다 갖춘 최고급 아파트입니다. 누구 집일까요? 바로 제니퍼와 곧 태어날 아기의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짐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자기 회사랑 또 리사랑 살고 있는 이 하우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니퍼 지내라고 집도 구해주고요. 데리고 온 거예요, 중국에서. 리사는 당연히 몰랐고요.
이 리사 집에서 한 4마일? 6.4km 떨어진 곳인데 차 타고 10분이면 가요. 짐이 제정신이 아니죠. 이제 짐은 본처랑 사는 집 따로 있고 첩이랑 사는 집도 있고 이 철저한 이중 생활을 즐깁니다. 제니퍼는 미국으로 와서 뭐 출산 앞두고 엄마가 될 준비도 했지만 토플 공부도 하고요. MBA 준비를 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이 회사 경영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아요? 언젠간 내가 리사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런 심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니퍼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고 나서 리사는 대만에 잠시 회사 일보러 갔는데요. 좀 장기간으로 가게 됐어요. 몇 달 정도. 당시 아들 둘은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에는 짐이랑 제니퍼 둘만 있게 됐죠. 한날 리사는 남편 잘 지내나 이제 대만에서 연락을 했는데 뚜루룽 뚜루룽 대각 누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해. 집 전화예요. 가만히 수화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리사는 감이 왔죠. 이것들이 하다 하다가 내 집까지 기어들어와? 리사는 제니퍼가 옆 동네에 살고 있을 거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참고로 이 시기에는 짐이 리사한테 시간이 좀 달라. 내가 제니퍼 정리하겠다. 좀 리사를 좀 안심시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을 비우자마자 어디 상간녀가 내 집으로 들어와? 리사는 며칠 뒤에 바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예정보다 훨씬 일찍 갔어요. 짐한테 통보하지도 않고. 리사가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모를 그 낯선 여자의 흔적,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고요. 침실에 있던 옷장 문을 열자 온통 제니퍼 옷들이 가득했어요. 딱 봐도 하루 이틀 머문 게 아니에요. 뭐 얼마나 여기서 지냈길래 옷들이 이렇게 많아? 죄다 명품 브랜드였어. 이거 다 내 남편이 사준 거 아니야. 리사는 이성을 잃고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 옷을 다 잘라버렸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질투가 치밀어 올라가면서 막 내 침대에서 막 둘이 뒹굴었어? 얼마나 기분 더러웠을까요? 또 남편을 믿고 있었는데 분명 제니퍼 정리한다고 나랑 약속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침대 쓰고 옷장 쓰고 이건 내 자리를 탐내겠다 그런 신호였어요. 제니퍼는 무슨 생각으로 남의 옷장에 자기 옷을 넣어둔 걸까요? 아무리 리사가 예고 없이 왔다 해도 왜 거기다가 넣어놔요, 지 옷을? 그 전에 여행 가방에 넣어둔 그 티셔츠랑 같은 전략이었을까요? 내가 네 남편 옆에 있다. 이제 점점 깊숙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이 집의 안주인은 곧 내가 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집에서 리사가 이렇게 분노하는 걸 지임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 여자가 미쳤나 가위를 들어 리사 뺨을 빡 때려버렸어요. 리사 너무 충격받아서 그 길로 집을 나와서 호텔로 갔고요. 이 짐도 때리고 나서 뭔가 후회가 됐나 봐요. 엄청 후회를 했나 봐요. 이 제니퍼 짐 다 정리하고 제니퍼도 이제 뭐 얘기했겠죠. 집에 오지 마라 뭐 이렇게 보내버리고 호텔로 찾아가서 이 리사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리사가 이 일로 점점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제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요. 좋아. 당신들 내가 소원 들어줄게. 나 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 나 그냥 영원히 잠들래. 극단적인 시도를 했어요.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먹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왜 니들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분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다행히 약통은 내려놨는데 이후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요. 먹지도 못하고 극심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 좌절감은 이제 증오와 복수로 바뀌고 있었어요. 1993년 3월에 제니퍼는 미국에서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자, 이름은 케빈이라고 지어요. 출생 신고서에는 이제 아빠의 이름을 짐 팽이라고 적었고요. 하지만 성은 아빠 성을 따르지 않고 엄마의 성으로 지로 정합니다. 케빈 지. 자, 짐은 이제 뭐 원했든 원치 않든 새로운 가정이 생겼어요. 첩, 제니퍼와 그 자식 케빈. 조선시대로 치면 서자라고 하죠. 이 아이는 무슨 죄일까요? 세상에 태어났더니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이 현대판 첩의 소생, 홍길동이 된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당시 리사는 제니퍼의 출산이나 그들이 옆 동네에 딴 살림을 차렸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언제부터 알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93년 8월 18일, 이날 짐은 홍콩에 잠시 출장 갔다가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곧장 택시를 타고 이 본처가 있는 집이 아니라 제니퍼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한 오후 2시경이었어요. 이제 아들 케빈이 5개월이에요. 아기가 보고 싶기도 하고 제니퍼도 볼 겸 제니퍼의 아파트에 들렀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렸는데 답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아기랑 산책 갔나? 짐은 몇 시간 뒤에 또다시 제니퍼의 집에 왔는데요. 똑똑똑. 여전히 조용해요. 전화도 받지 않아요. 아니,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갓난아기 데리고 어디로 간 거지? 짐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저기가 내 여자 친구 집인데 계속 연락이 안 된다. 비상키를 달라 말했는데 이 렌트 계약서에 짐의 이름이 없었대요. 그래서 시큐리티가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거절당했어요. 그는 일단 기다리기로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잠시 잔다는 게 장거리 비행하느라 피곤했겠죠. 11시까지 잡니다. 저녁 11시까지. 나중에 경비한테 막 화냈대요. 왜 나 안 깨웠냐고. 짐은 다시 제니퍼 집 앞에 가서 이제 기웃기웃 거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할까 말까 잠시 고민을 하는데 무심코 문고리를 한번 돌려봤어요. 어? 문이 쓱 열립니다. 평소에 당연히 문이 잠겨 있었는데 왜 열리지? 집안은 어두컴컴하고요. 조용했는데 이 불이 꺼져 있어도 완전 까맣진 않잖아요. 이 바깥 불빛이 살짝살짝 들어오기도 하고 이 짐은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리고 거실에 불을 탁 켜는 순간 집안은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가구랑 물건들 바닥에 다 쓰러져 있고 특히 화이트 소파 이건 빨갛게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 위에 제니퍼가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이 도착했고요. 현장에서 제니퍼의 5개월 난 케빈도 발견되었어요. 케빈은 방 안에서 아기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아기 입이랑 코 주변이 셔츠로 덮여 있었고요. 숨을 쉬고 있지 않았어요. 이미 죽은 상태. 제니퍼의 모습은 정말 말도 못하게 처참했습니다. 이 온몸이 피로 뒤덮여 있었는데요. 이 칼에 찔린 흔적이 많았어요. 그냥 육안으로 봐도 한 열댓 개 정도? 실제 부검 결과 18번 칼에 찔린 것으로 나왔어요. 또 제니퍼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입고 있던 속옷이 하의 속옷이 허벅지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아기 턱바지를 들고 있었고 그 옆에 바닥에는 젖병이 뒹굴고 있었어요. 아마 제니퍼는 죽기 전까지 이제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몸 여러 군데에서 멍이 발견되었어요. 또 현장 곳곳에 이제 혈흔이 있었는데 특히 방문이랑 현관문 쪽에 이 작은 핏방울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튀어 있었습니다. 아마 제니퍼가 이 살인마와 막 몸싸움을 하다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아기가 있는 방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해야지 뭐이 생각에 막 막으려고 했겠죠. 그러다가 흉기에 무참히 찔린 뒤에 소파에서 죽었을 것이다 추정을 했어요. 경찰은 이건 무조건 계획적인 분노 살인이다. 또 범인은 면식범입니다. 일단 칼부림 사고예요. 그것도 18번이나 제니퍼를 난도질했는데 보통 화가 나서 저지르기에는 어렵다. 그게 경찰의 분석이었습니다. 또 제니퍼는 평소에 집에서 되게 캐주얼하게 입고 있었대요. 그냥 반바지나 티셔츠 이런 거 간편하게 입고 있었는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건 누군가 손님이 왔다는 뜻이겠죠. 또 집에 아기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면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뭐 범행 흉기나 지문, 발자국 이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범인이 계획적으로 이 살인을 준비하고 찾아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짐을 인터뷰했는데요. 그가 제일 먼저 현장을 발견한 목격자이기도 하고 또 짐과 제니퍼가 내연 관계였다. 이게 금방 밝혀지거든요. 그러니 그에겐 살해 동기가 있죠. 원래 가정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내연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제니퍼 속옷이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혹시 성관계를 하다가 제니퍼가 거절해서 이 홧김에 이런 일을 벌였나? 그런 동안 제니퍼의 사망 추정 시간이 나왔어요. 바로 전날 8월 17일에 오후 9시부터 자정을 지나 새벽 3시 사이. 제니퍼와 케빈은 이 차가운 시신으로 거의 12시간이 넘게 이 집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짐이 이 지구 반대편 홍콩에 있었거든요. 홍콩에서 캘리포니아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짐에겐 너무나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경찰은 10시간의 신문 끝에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중국계, 대만계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본토에서도, 대만, 중국 본토에서도 뜨겁게 달궜어요. 일단 젊은 엄마랑 고작 5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무참히 살해당했어요. 근데 이 사건 배후에 불륜이 있다? 그것도 대만에서 알아주는 기업가 집안? 그러니 대만이 떠들썩했어요. 그리고 제니퍼의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 제니퍼가 직장 때문에 미국에 갔다, 미국에서 공부한다, 이런 건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회사 사장이랑 그것도 나이가 배로 많은 남자랑 불륜 관계였다? 전혀 몰랐고요. 아이까지 있었다고? 가족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당시 중국의 분위기가 뭐 불륜까지 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 정말 그 상간녀, 상간남은 물론이고요. 가족들까지 패가망신하는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러니까 제니퍼가 전혀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언지도 안 했어. 제니퍼의 언니 람보는 빠르게 미국으로 넘어오는데요. 그제서야 동생한테 벌어진 일들을 다 파악하고서 이거 딱 봐도 리사가 한 짓인데요. 경찰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리사 조사해주세요. 당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장에 특별한 증거가 없었어요. 아마도 범인이 장갑을 끼고서 만만의 준비를 하고 저지른 그런 범행이라서 이 별 흔적이 없었던 거겠죠. 자, 그런데 바로 제니퍼의 몸에 아주 강력한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빨 자국. 제니퍼가 엄청난 저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니퍼의 왼팔에 사람에게서 물린 자국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아주 미세하게 타액을 채취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당시 DNA 기술이 뭐 지금처럼 발달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이 분석이 쉽지 않았대요. 특히 그 채취된 타액의 잔류물이 너무 적어서 지금보다 분석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3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포렌식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결과는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는 리사의 DNA와 일치합니다. 경찰은 재빠르게 리사를 찾아가는데요. 이미 그녀는 자신의 본국 대만으로 떠난 뒤였어요. 그동안 경찰은 당연히 리사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딱히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혈액 채취만 한번 했었고요. 또 남편 짐이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럴 리 없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아마 제니퍼가 한 성격하니까 친구랑 문제가 있었을지 몰라요. 다른 주변인들을 더 조사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사립탐정 고용해가지고 자기 내연녀랑 아들의 죽음을 조사하라고 이제 시키고 부부가 같이 대만으로 출국해버린 거예요. 가서 이제 원래 일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척 회사에 출근도 했고요. 똑같이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고 약간 부부 사이에 그런 어색한 긴장감이 있긴 했대요. 당연히 회사 직원들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다 알고 있었죠. 당시 이 사건은 미국에서보다 대만, 홍콩, 중국에서 더 시끌시끌했거든요. 자, 그렇지만 직원들이 뭐 물어볼 거예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사모님, 아니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다들 쉬쉬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니퍼의 언니 람보는 매일같이 짐에게 연락을 해서 거의 협박을 했어요. "내 여동생이 당신 와이프에게 살해당했어. 당신 가족들 멀쩡할 것 같아? 내가 언젠가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해를 넘기고 1994년이 되었어요. 짐은 마음 편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불륜이긴 했지만 그 젊은 나이에 제니퍼랑 아무 죄 없는 5개월 아들을 한순간에 잃었는데 차마 리사에게 표현하진 못했지만 비통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또 짐은 어떻게든 범인 잡으려고 제보자들에게 보상금을 얼마 줄 건지 경찰이랑 논의 중이었거든요. 자, 1월 초에 전화가 옵니다. "미스터 팽, 여기 미국 오렌지 카운티 경찰 밥셀러입니다." 이 짐은 반가웠어요. 뭔가 진행 중이구나. 네네. 보상금 얼마로 측정하면 되죠? 그 전에요. 그 와이프 리사랑 한번 미국으로 오시죠. 리사의 혈액을 한 번 더 채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고 공식적인 포상금 걸고 제보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오시죠. 이미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리사 DNA랑 제니퍼 시신에서 나온 그 DNA가 일치한다,
이 결과를 얻었지만 좀 더 확실하게 재검사를 하고 싶었어요. 짐은 리사를 설득합니다. 당신도 함께 미국으로 가야 돼. 혈액 검사 한 번 더 해야 한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리사는 좀 불편한데? 나 미국 가기 싫은데? 반대했지만 짐이 끝까지 계속 설득을 해요. 당신 지금 검사 안 받으면 나중에 더 큰 의심을 받을지 몰라. 나랑 같이 가자. 1994년 1월 5일에 부부가 다시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했어요. 이 당시 짐은 정말 리사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일부러 경찰이랑 짜고서 리사의 체포 과정을 도왔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정말로 그 신고 포상금, 그 논의를 빨리 하고 싶어서 리사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실제 짐이 친구한테 이 보상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되냐, 왜 우리 제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전단지 뿌리면 거기 적혀 있죠. 결정적인 제보를 하신 분께 보상금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정하는 단계였어요. 짐은 친구한테 한 5만 불에서 10만 불까지 낼 의향이 있다. 7천만 원에서 1억 3천까지예요. 당시 엄청난 금액인데 이 친구는 야, 그건 너무 많지 않아? 2만 불이면 충분해. 난 이 범인 찾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쓸 수 있어. 어차피 죽어서 저승으로 돈 가져갈 거야? 나는 범인 찾는 데 쓸래.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 오렌지 카운티의 포렌식 센터 이 직원이 찾아왔어요. 부부가 지내고 있는 오리엔탈 호텔로 왔는데 리사의 혈액 5cc를 채취해 갑니다. 리사도 순순히 응했어요. 3일 뒤인 1994년 1월 18일, 사건 발생 5개월 만이었어요. 리사가 2건의 1급 살인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리사는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유능한 변호인단을 꾸렸고요. 모두 영어와 중국어가 능통한 변호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어요. 제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 알았지만 그 여자가 어디에 사는지, 아이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리사는 거짓말 탐지 테스트를 봤는데요. 대부분 거짓 반응. 리사는 적어도 이 제니퍼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왜냐면 계속 전화했거든요. 리사 통화 기록을 분석하자 이 제니퍼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던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한 날 리사가 한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요. 그 시간에 그 쇼핑몰에서 제니퍼와 아기가 머무르고 있었어요. 경찰은 당신 제니퍼랑 케빈 쇼핑몰에서 발견하고 뒤쫓아가서 제니퍼가 살고 있는 집을 알게 됐을 거야. 그리고 밤에 다시 가서 살해한 거 아니야? 리사는 억울하다면서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경찰은 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 두 분이 조용히 한번 대화를 나눠보셔라, 이렇게 자리를 비켜줬어요. 이렇게 한 취조실에서 짐과 리사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는데요. 이 짐은 정말 리사가 체포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대요. 엄청 당황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은 중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경찰들이 이걸 다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몰래 녹음한 거예요. 원래 법원의 허가를 받고 몰래 녹음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경찰들이 그냥 녹음해버렸어요. 이걸 듣고 있던 경찰들은 이 중국어로 말하니까 바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심지어 중국어를 하는 그 경찰관이 와서 들어도 방언이 너무 심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래요. 나중에 이 녹음 파일을 한참 분석한 뒤에서야 둘이 뭐라고 했는지 알게 됩니다. 대화 내용은 짐이 먼저 물어봐요. 당신 그 아파트에 언제 간 거야? 밤에 간 거야? 왜? 정말 제니퍼를 찔렀어? 그건 정당방위였어. 그리고 그 여자가 스스로 자기를 찌른 거야. 18번이나 혼자 찔렀는데 어떻게 그런 상처가 많이 생길 수 있어? 당신이 그 여자랑 빨리 정리만 했어도 계속 정리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나중에 이 녹음 파일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리사의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아주 긴 마라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앞서 드러난 물리적인 증거들이 있었죠. DNA랑 녹취 파일, 리사의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검찰은 리사가 이 남편의 불륜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는데 제니퍼가 아이까지 낳고 그것도 내 옆 동네 럭셔리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제니퍼와 어린 아들까지 무참히 살해했다. 그리고 남자가 저지른 범행처럼 보이게 일부러 제니퍼의 속옷을 다리에 걸쳐두었다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리사는요, 남편의 불륜이 언급될 때는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앉아서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검찰이 리사가 살인자다 이런 언급을 할 때면 아니에요. 전 절대 아니에요. 울부짖었어요. 배심원이 선정되었는데요. 무려 2달이 넘게 심리를 진행했지만 이 배심원의 만장일치가 나오질 않습니다. 12명 중에 2명이 리사가 무죄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다음 해인 1996년도에 배심원이 한번 바뀌고요. 다시 재판이 진행됐어요. 그 결과 리사는 제니퍼에 대한 2급 살인, 또 케빈에 대한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선고 나왔을 때 리사는 법정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우고 막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요. 리사가 체포됐을 때부터 이 캘리포니아 대만 커뮤니티에서는 압도적으로 리사를 지지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미국 경찰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피켓 들고 법원 앞에 가서 막 시위하고 리사가 범인이 아니다. 그들은 단체로 서명해서 그걸 제출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리사가 유죄를 받은 건데 뭐 정말 경찰 수사를 못 믿었던 건지 뭐 아니면 동정 여론인지 이 사건의 원흉은 짐이다. 짐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 이런 동정 심리 때문에 이제 리사를 범인으로 인정하기 싫었던 건지 이 많은 대만계 미국인들이 심지어 뭐 대만 본토에서도 리사 구제해야 된다. 그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당시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연구했던 한 교수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 모른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요. 당시 대만에서는요, 이 잘 나가는 사업가들이 홍콩이나 중국이나 이제 여러 군데 출장 다니면서 바람을 그렇게 피웠다고 해요. 그래서 여론이 더 짐은 나쁜 놈, 리사는 피해자 이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또 중국이랑 대만의 사이가 별로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 이 대만 여론이 술렁이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자, 이런 한 교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만에선 대만판 오제이 심슨 사건이다 불리기도 한 거예요. 오제이가 본처 흑인을 버리고 바람나서 백인 여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 이 오제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DNA 분석. 여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리사 변호인단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도 이 DNA 논란이 계속 나왔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 절차를 무시하고 습득한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무효가 되는 거. 그게 심슨 사건에서는 피 묻은 장갑이었어요. 근데 리사 사건에서는 바로 그 녹취록, 리사와 짐이 나눈 그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리사의 변호인은 항소 기회를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요. 3년 뒤인 1999년 9월 30일 이 상황이 완전 반전되었어요. 변호인이 경찰이 리사와 짐의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음했고 그 내용은 리사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져서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재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2001년 3월에 리사의 3차 공판이 진행됐어요. 검찰은 이제 녹음 파일을 증거로 못 내미니까 재판에서 크게 불리했고요. 그 사이 리사는 변호인단에 더 빵빵하게 이 돈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전문가들 다 불렀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부검을 실시한 검시관이랑 이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증언대에 올랐던 중국인 범죄 전문가 리창위가 이 변호인단에 합류를 합니다. 자, 이들은 진짜 만반의 준비를 다 했고요.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현장에 다른 남자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사진 29장을 보여주면서 우리 전문가, 케네디 대통령 부검 담당했던 전문가가 이 혈흔을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건 현장에 손바닥 핏자국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자국이 좀 커요. 보통 남자 손바닥보다 훨씬 더 컸거든요. 그래서 용의자는 남자다. 또 소파랑 바닥에 묻은 핏자국 이런 것들을 다 분석했더니 이 제니퍼가 죽기 전에 정말 목숨 걸고 격렬하게 싸우다가 사망했을 텐데 근데 리사는 체격이 너무 작아요. 키도 제니퍼가 훨씬 크고 또 제니퍼는 테니스도 오래 쳐가지고 이 팔의 힘도 좋아요. 그런데 리사가 과연 제니퍼를 18번이나 찌를 수 있었을까? 아무런 부상 없이? 변호인의 이런 논리가 너무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 진짜 리사가 범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배심원단은 술렁거렸어요. 판결 결과 12명의 배심원 중에서 3명이 리사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러면 법원에서 또 판결을 못하죠. 다시 기각.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길게 이어질 줄은 몰랐는데, 자, 이런 결과가 나오자 리사는 탄원을 제출합니다. 그 조건이 내가 유죄를 인정하겠다. 대신에 나 이미 7년 6개월 살았는데 또 모범수로 잘 지내고 있는데 석방시켜주면 내가 대만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미국에 오지 않겠다. 이 정말 파격적인 딜이죠.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서 고작 7년 6개월만 살겠다고? 이 검찰은 받아들입니다. 무리해서 재판 진행하다가 혹시나 무죄가 나오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도 유죄를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또 리사 입장에서는 말은 내가 유죄다라고 말을 하지만 석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좋은 명분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렇게 판사는 그녀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면서 협의한 대로 보석으로 석방해줍니다. 리사는 변호인들하고 얼싸 안으면서 웃었고요. 엄청난 성과였죠. 솔직히 진짜 역시 미국이다. 이 변호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광경을 보면서 드림팀으로 꾸려졌던 오제이 심슨의 변호인단과 다시 한번 비교가 됐습니다. 제니퍼의 가족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또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많았고요. 약간 분위기가 대만에서는 리사를 지지했고 중국에서는 리사가 범인이다 이렇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리사의 석방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만 커뮤니티는 환영했습니다. 시민들이 노란 장미 들고 가서 리사에게 안겨줬다고 해요. 참고로 리사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찜이랑 리사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대만으로 돌아가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이후에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는지 혹시 이혼을 했는지는. 2021년에 이 사건 담당했던 경찰 스티브가 한 방송사랑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는 아직도 괴롭다. 리사에게 죗값을 물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 사건 현장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리사가 그동안 겪었을 그 배신감이랑 분노, 이혼에 대한 위기감들, 또 회사에서 불안한 지위, 이런 것들로 인한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가늠이나 하겠어요? 자, 그렇지만 아이 엄마, 또 아무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갓 태어난 이 순수한 아기가 살해당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 살인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만약 남편의 불륜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원흉은 짐이 맞죠? 짐이 어떻게 했어요? 그 현모양처 같은 그 와이프의 뺨을 때리고 저 멀리 중국에서 상간녀를 미국으로 데려와 아이까지 낳게 했어요. 집도 장만해주고. 애초에 이 모든 일은 이 짐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나중에 이 사건은 책으로도 나오고 홍콩에서 영화로도 약간의 각색을 거쳐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만큼 중국이나 대만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반면에 미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레딧 들어가 보면 이거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왜 미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늘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